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일자리야말로 국민 삶의 출발입니다. 새해 정부가 예상하는 취업자 증가 규모는 지난해보다 5만 명이 늘어난 약 15만 명. 이를 위해 정부는 일자리 사업 예산 22조 9천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투입해 연초부터 신속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용 현장에서의 청년 지원과 여성 친화적 일자리 확보를 포함한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 서비스 부문에서 17만 개 일자리를 발굴 지원하며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현재의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고용 환경이 지난해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기업의 활력 회복이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기업의 경제 활력이 회복돼야 민간의 고용 창출력도 확대된다는 것. 정부에서도 이를 반영해 올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민간 기업 투자 확대와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새해 고용 상황 보전을 위해 필요한 노력은 무엇일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토론 김만임입니다. 지난 10일이었죠.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지난해 고용 부진이 가장 아쉽고 아픈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더불어 일자리 문제 해결이 올해의 과제라고 얘기했죠. 말 그대로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까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일자리 찾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업난, 실업률 증가 등의 단어가 일상화된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고용 부진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패널 분들께 질문도 좋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역임하셨죠. 최영기 한림대 개건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일자리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 20여 년 된 그 만성적인 고용 위기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작년 금년에서 이 고용 문제가 좀 과도하게 정치화된 논쟁으로 이렇게 좀 비화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 거품도 많이 끼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좀 실용적인, 실사구시적인 그런 해법 위주의 토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신세돈 성명대 경영학부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미세먼지가 사라져서 일자리 문제도 오늘 아예 미세먼지를 날려버리듯이 확실한 정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주희와의대 사회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자리는 국민 생활의 질하고 직결된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큰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고용, 일자리 문제들, 그런 다음에 고용의 해법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정작 실체를 좀 보면은 이 고용이 늘어나는 일자리 증가는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우리 경제에 있는 많은 역량을 강화해야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 고용, 최저임금 이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전제 조건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함께 나누면서 가장 좋은 그런 해법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산적인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것은 상당히 그 시점의 효과가 다양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의 효과가 나오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상당히 이전의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있고요. 특히 근래에 와서 지금 이제 일자리 관련 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이 됐는데 또 최근에 또 지표가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논란이 더 되고 있죠. 종합적으로 최근에 고용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한 번씩 네 분 얘기를 종합적으로 듣고 나서 구체적인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최영기 교수님. 좀 과장됐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나라 고용 상황이 80년대, 90년대 그 유럽의 고용 위기, 만성적인 고용 위기와 유사한 형태 아니냐. 꼭 같은 지수로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양상은 그와 비슷하다. 그래서 지난 DJ 정부, 노무현 정부, 진보 정권 10년, MB 정부, 박근혜 정부, 보수 정권 10년, 그러니까 예. 20년을 교차하면서 온갖 처방을 다 해왔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어느 정권도 고용이 가장 우선적인 정책 과제다 하지 않은 정권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유독 일자리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고 모든 경제 문제의 핵심인 거로 이렇게 부각되는 데에는 약간 그 문재인 정부의 과신, 좀 일자리 정부, 그리고 바로 이 문제를 뭔가 묘책을 가지고 금방 해결할 듯이 예.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것이 지금 이런 과도한 어떤 정치적 논쟁 예. 이런 것으로 흐르는 그런 약간의 자업자득 내지는 좀 자초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고 또 이제 표까지 청와대 붙여놓고 하면서 자초한 측면도 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환경이 있을 건데 뭐 그런 점이 있다. 뭐 여러 가지 그 해석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신 교수님. 그 이제 최 원장님의 그 정부의 과신에 덧붙여서 현 정부가 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경솔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내놓으면 정책을 내놓으면 그것이 어떤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이 서둘러 뭐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라든지 52시간이라든지 그 기타 등등의 지금 노동 현란을 이렇게 깊은 생각 없이 경솔하게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정부 일각에서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사실 일자리 문제는 이게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한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 예. 확실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제조업이 됐든 서비스업이 됐든 심각한 경쟁력 상실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 구조적인 문제는 지금 이제 인구 구조가 점점 이제 줄어들면서 자연적으로 1년에 평균 한 6만 명 정도가 줄어드는 인구 구조가 있다. 예. 거기에 더해서 문재인 정부의 과신에 의한 그리고 경솔한 섣부른 어떤 정책을 서둘러 이렇게 추진함에 따라서 생기는 단기적인 부작용이 이게 혼재돼 있는 그런 문제라서 예. 이 문제를 어느 한쪽만 꼬집어서 모든 것의 원인이다. 이것은 저는 옳지 않고 예. 오늘 토론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경쟁력 상실 문제, 인구 구조 문제와 함께 정책의 어떤 경솔함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예.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은 개선책과 보완책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불가피하게 감내해야 될 그런 시기적인 과정도 있고 그럴 수 있겠군요. 이주희 교수님. 오늘 제가 좀 토론해보고 싶은 거는 예. 그 지난 1년간 고용이 부진했다라고 이제 거의 모든 신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 이제 전문가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 정부도 인정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나온 경제 그 고용 지표로는 그거를 뒷받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예. 왜냐하면 고용률은 실제로 OECD 비교 가능한 중국들인 15세 이상 65세, 64세 미만, 그 64세 이하의 그 기준으로 따지자면 지난해와 올해의 고용률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고용률은 2014년, 15년보다 거의 1%포인트 높은 거고요. 예. 이거는 이제 생산 가능 인구, 그 레인지 내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고용률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일자리 창출 개수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저도 좀 동의하는 바가 이 문제가 너무 정치화되어서 예. 우리가 지금 현실을 제대로 못 보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 정확한 현실 파악에 기반해야지 저는 올바른 정책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철진 평론가. 저는 일단 정책에 있어서 순서의 문제가 조금 있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우리가 일자리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조건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행태로는 지금까지 해온 대기업의 그런 모습들은 그렇게 노동시장을 풀어주면 거의 독식하고 온갖 불법이 자행됩니다. 그 필요한 게 뭐냐? 저는 문재인 정부한테 가장 먼저 바랬던 게 공정경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카드로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중에서 공정경제를 먼저 좀 치고 나가서 여기서 한번 판을 좀 다진 다음에 그다음 노동시장 유연성과 결합을 하고 예. 그다음 차에 소득주도 성장 이런 모습을 좀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가장 바랬던 공정경제는 굉장히 속도가 늦춰졌고요. 저는 그때 김상중 공정거래위원장 뭐 인터뷰를 다 봐도 아예 이걸 뭐 한 5년 이상, 10년 되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책적으로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든다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1차, 2차, 3차 협력사들과 대기업의 관계를 예, 보면요. 예. 제가 일선 취재 기자 때 보면은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의 그 뭐 오만함, 비리 정말 2차, 3차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글로벌 브랜드들도 2차, 3차 협력사 다루는 게 정말로
정말 뭐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가장 먼저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을 때 저는 이런 부분 좀 한번 좀 뭐 단죄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해주길 바랬는데 막상 굉장히 더뎠고 그런 차에 노동시장 유연성의 문제는 아예 차치해 두고 소득주도 성장을 꺼내놓게 되니까 저는 순서의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다시 공정경제 부분은 박차를 가해야만 실질적으로 이 수수께끼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주희 교수께서 근래에 나왔던 여러 가지 지난해 지표들을 두고 아주 고용 상황이 안 좋은, 특히 악화된 것처럼 해석하는데 과연 정확한 해석인지 전문가들과 언론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 건지라고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시드던 교수님. 대개 보도들이 취업자 증가수 9만 7천 명 떨어진 거 정말 이거 아주 악화된 거다 등의 사례 등을 가지고 얘기하고 뭐 실업률 등 계속 지표를 얘기하는데 그걸 과연 여러 가지 비교를 했을 때 그럴 수 있느냐 좀 여러 가지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주희 교수가 제기했단 저는 말이죠. 궁색하다고 봐요. 고용률 통계는요. 1년에 0.1%포인트, 0.1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거의 없어요. 지난 10년 동안 보면 거의 움직이지 않는 통계예요. 거의 움직이지 않는 통계를 가지고 이게 안 변했거나 또는 뭐 작년과 똑같으니까 과잉 문제가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현상에 대한 저는 경제학자가 어떻게 움직이지 않는 통계를 가지고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요. 네. 분모가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오케이. 예, 우리는 1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발표를 하고 15세부터 64세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OECD 비교 가능한 기준입니다. OECD 국가들은 전부 다 고용률을 이렇게 발표하고요. 그러므로 분모와 분자를 가지고 고용률을 발표를 했는데 이러면 이제 국가 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전혀 가지실 수 없다는 말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 분자가 뭐예요? 취업자 수죠. 취업자죠. 취업자가 다 동질적인가요? 취업자가 아주 다양한가요? 여기서 샘플링을 제대로 한다면 아니. 취업자라는 그 성격이 예. 그 안에 임금 노동자도 있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도 있죠. 상용도 있고 임시직도 그렇죠. 있죠. 그걸 다 동일하게 놓지 않습니까? 다 동일하게 놓죠. 그렇게 하니까 그 고용률 자체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자,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지금 고용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보세요. 지금 상용 근로자가 계속해서 비율이 늘어난다고 해서 지금 고용 상태가 좋아졌다고 정부가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 교수님, 제가 약간 좀 그거는 개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박근혜 정부 시기에 2013년 들어와서 고용률 목표를 70%로 얘기했어요. 474입니다. 70%를 얘기했는데 그때 그 한 65%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63년, 4년 이후에, 그러니까 2013년, 14년 이후에 고용률이 조금씩 증가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소득이 늘면서 고용률은 조금씩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OECD 국가, 3만 불 국가들의 고용률 평균을 보면 7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도 소득이라면 한 70% 정도는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난 2017년도에 좀 올랐고 2018년도에 작년하고 비슷하게 66.6인데 이 지표를 가지고 고용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이주희 교수 주장에도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0.1%포인트 내지 0.2%포인트는 올라가는 게 정상이고 9만 7천의 일자리 창출은 사실은 3, 4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굳이 거기서 약간 정부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구 효과가 한 4만 7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줄면서 그것이 취업자 감소로 이어진 게 한 4만, 5만 이 정도 되는데 그게 다는 아니다. 이런 점이 이주희 교수 얘기 듣고 그다음에 정철진 평론가에 듣겠습니다. 자, 이건 정부 통계입니다. 통계청. 2014년, 15년에 그 박근혜 정부 시기였죠. 65.6%, 65.9%. 2016년 66.1%, 지금 1%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66.1%.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좀 제 나름의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취업자는 약 10만 명 정도, 9만 7천 명 증가했는데 성별로 보면 남자가 4천 명 증가했고요. 여성이 9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대, 40대, 50대 남성들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고용률이. 30대, 40대, 50대 여성들의 고용률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수치는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정말 큰일이 난 것처럼 느끼느냐. 이거는 우리가 보통 남성만 생계부양자가 될 이유는 없지만 생계부양자들의 일자리가 지금 없어졌고 예. 남성 30대, 40대, 50대는 최저임금을 받는 그룹들이 아닙니다. 예. 제조업의 구조조정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예. 보고요. 제가 이런 문제가 없으니까 뭐 고용률이 똑같으니까 이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닙니다. 예. 나중에 고용의 질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질이라든가 원인 관련은 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지금 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도 나오고 있는데 현 상황 어떻게 볼 것인가. 일단 대체로 비판적인 언론들의 지적이 많았었는데 이주희 교수께서 그렇게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의 문제 제기를 하셨고 논의가 됐는데 정철진 평론가 얘기를 듣고 조금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약간 좀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라서 팩트만 좀 통계를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최영기 원장님도 계시지만은 제가 약간 이 취업자 순증 부분과 고용률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말씀을 해드리면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연간 취업자 순증이 과거처럼 20만 명, 30만 명이 늘어나는 경제 구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가 계속해서 줄고 있고요. 올해 당장 6만 명이 줄었고 8만 명, 9만 명 이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연간 적정하게 늘어나는 이제 취업자 순증은 올해 이제 정부가 얘기했던 한 15만 명. 그러면 같이 취업률이라든가 실업률 같이 감안해서 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17만 명. 그러니까 그게 이제 취업자 수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좀 논쟁이 붙었던 이제 고용률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면 실질적으로 조금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모가 줄기 때문에 취업자는 그대로 동의를 하다면은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최 원장님도 말했지만은 이번에 미미하지만 고용률에 조금 감소가 나왔었거든요. 잠시만요, 교수님. 그랬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통계청 입장에서도 우리가 신규 취업자 수가 9만 7천 명 된 걸로는 뭐 우린 떳떳하다. 왜?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여기서 또 박근혜 정부하고 이게 비교가 또 맞지 않는 게 실제 생산 가능 인구가 된 것은 17년에서부터 조짐이 보여서 17년, 18년 추세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2017년부터 18년에 고용률이 0.001%포인트라도 올랐었으면은 아마도 정부는 더 이 팩트에 자신감이 붙었을 텐데 이제 고용률도 조금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고 했죠. 짧게 추가해 주시죠. 생산 가능 인구가 줄다는 의미는 고령 인구가 늘어난다는 점이거든요. 고령 1인 가구가 늘어납니다. 뭐 일도 못하지만은 소비력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게 드러나니까 일자리 당연히 수가 늘어야 된다. 이런 건 굉장히 지나친 단순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고용률 부분은 그렇다는 그러니까 소비도 못하고 예를 들어 그 구매력이 떨어지는 집단들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럼 당연히 일자리도 그 말이 아니라 고용률이 늘었냐 줄었냐 부분은 일단은 생산 가능 인구 와서는 경제학적으로 그런 통계가 난다는 거고요. 그 고용의 질은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면 조금 이따 얘기하기라고요. 잠깐 이제 약간의 현재 고용 상황이라든가 제가 지표들을 보는 견해차가 있었는데 진단을 제대로 해야 그 방향대로 대처가 나온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이후에 개별적으로 보겠지만은 이주희 교수께서는 이 상황 진단과 이후의 대책과 어떤 변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상황의 진단에 대해서 제가 뭐 우리나라에 일자리 문제가 없고 또 정부의 홍보를 위해서 나온 건 전혀 아니고요. 저는 이 고용 지표를 가지고 지나치게 과열되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건 맞지가 않다고 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반대로 또 정부는 또 상용직이 늘어나서 일자리의 질이 좋아진다고 또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용직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1년 이상 고용하면 상용직으로 분류가 돼요. 이게 고용계약에 기한이 없거나 전일제로 일하거나 단일한 고용주랑 일하거나 하는 완전한 정규직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상용직이라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고용 형태 말고도 노동의 질을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기준이 있는데 그게 기업 규모입니다. 대부분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고용 계약이라는 개념도 없을 수도 있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이 통계에서 못 집어내는 간접 고용을 지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고용의 질적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좋은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보는 정부가 거예요? 좋아졌다고 하는 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빠졌는지도 제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나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아까 진단이 약간 좀 차이가 있었고요. 양적으로는 정부가 뭔가 하여간 정책 실패가 있었다. 그러니까 고용 참사는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 정책은 약간 참사에 가까운 뭔가 하여간 수순의 잘못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질적으로는 개선된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용직 숫자만 가지고 질적으로 개선됐다고 하는 건 잘못됐다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좋아진 거예요. 25세부터 29세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이 좋아졌습니다.
고용률이 높아진 건 틀림없거든요. 근데 청년 고용이 개선되는 건 그 경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청년 고용이라는 건 일종의 신선식품 비슷해가지고 바로 노동시장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좋은데 이 사람들이 그 경제 활동률이 떨어진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질적인 개선이 있었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최근에 그 청년의 개선에 대해서 정책에 따른 뭐 실질적으로는 단기 고용이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런 거보다는 네. 정부가 적극적으로 청년 고용 지원 정책들을 많이 합니다. 내일 채용 공제라든가 과감한 정책들을 하는 게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의 측면은 20대 후반, 30대 기혼 여성들의 고용률이 높아졌습니다. 이것도 경제에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다른 분 얘기 듣고 이주기에서 좀 추가하십시오. 예. 그 20대, 20세, 29세 사이에 그 취업자가 증가해서 질이 좋아졌다. 저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그 안에는 뭐 많은 어떤 그런 정부의 임시적, 예를 들면 뭐 가서 계량기 뭐 조사하는 이런 것도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작년 1년 평균이요. 20대에서 3만 9천 명 증가했어요. 취업자가. 근데요. 30대에서 얼마 감소했냐면 6만 천 감소했고요. 40대에서 11만 7천 감소했습니다. 30대, 40대에서 거의 20만 감소했어요. 20대 그거 한 3만 9천 증가한 걸 가지고 질이 좋았다고 하시면 그때는 고용률을 보셔야 돼요. 그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인구 효과를 보시면서 고용률을 보셔야 됩니다. 네. 고용률이 더 중요한 지표가 돼요, 그때는. 전체적으로는 뭐 약간. 그러면 30대, 40대가 거의 20만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그 취업자가 줄었던 게 전혀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제조업의 일자리가 준다든가. 아니, 제조업이든, 40대 일자리가 제조업이든 싸움이든 30대, 40대면은 자녀가 있고 아이의 교육을 시켜야 되고. 아니, 그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분에서 20만 이상이 지금 일자리가 감소하는데도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좋아진 측면도 있다. 네, 뭐 약간 좋아진 측면이 있다 얘기하셨고요. 정철진 평론가 얘기 듣고요. 일단 좋아진 측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상용직의 증가, 또 그렇죠. 이제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도 글쎄, 고용 직원이 이지 있는 교수께서 상용직의 의미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다라고 일단 얘기했었는데 말씀드린 고용직이 있는 그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고용을 늘렸다는 그런 부분이 정부와 통계청이 얘기한 부분인데 저는 조금 이제 질적 부분에서 아쉽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연령대 중에서 40대거든요. 특히 40대 남성 같은 경우에 지금 11만 7천 명이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11만 7천 명의 감소는 93년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많아요. 즉 97년, 98년 IMF 때 정말 많은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어떻게 된 이유인지 2018년 40대 남자가 더 많이 일자리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럼 아이러니하게도 고용률과 취업률 버텨냈잖아요. 그럼 그 자리를 누가 채웠느냐? 여성들이 이제 그걸 메워줬거든요. 근데 저는 바로 여기에서 질적에 이 좋아졌다는 부분을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의 여성과 남성의 임금 통계를 보면 아직까지도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빠진 자리를 여성이 대처했을 때 과연 그 여성이 잡은 질저리가 저는 아직은 좋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장님한테 조금은 질적이 좋아졌다는 부분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OECD 고용률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남성의 고용률은 항상 1%포인트 정도 높았고요. OECD 남성 평균보다. 여성 고용률이 낮은 게 우리나라 고용률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성의 고용이 증가된 건 저는 질적인 차원 아니더라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고요. 그 40대, 30대, 30, 50대 이 남성분들이 일자리 잃은 거는 제조업 구조 조정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이나 조선사 이거는 이제 올해나 작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제 계속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였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제조업이 그 저성장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제조업이 그 사업 서비스나 기타 다른 산업에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지원 서비스, 뭐 시설 지원, 그다음에 임대 서비스 이런 게 이런 쪽에서 가장 많이 지금 일자리가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제조업의 여파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저는 뭐 일자리의 질과 양 다 신경을 쓰겠다. 뭐 좋은 태도라고 봅니다. 이제 열심히 다 하겠다는 것인데 언젠가는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질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가는 입장에서 일자리를 15만 개 만들겠다, 10만 개 만들겠다 이런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그 교훈 하에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네, 그래서 이제 후반에 가서 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일단 그 다음에 단계가
과연 지금 이제 아까 이주희 교수는 약간의 전제 조건이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 대체로 이제 고용 부진 문제를 지적하니까요. 이 고용 부진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정부의 정책 기조하고 얼마나 관련이 있는 것인가, 흔히 얘기하는 정부의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 문제 좀 짚어보죠. 실제로 경제 정책, 지금까지 특히 이제 이런 규모의 경제 정책에서 우리의 정부가 주도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고용 부진 관련해 가지고 정부의 정책 기조가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신세동 교수님? 그 여태껏 우리가 취업자, 특히 문재인 정부와 같이 일자리를 아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는 정부에서 그동안은 너무 취업자 수에 너무 우리가 관심을 가져왔어요. 자, 질적인 면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요. 지난 1년 동안 2,700만 근로자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3시간 줄었습니다. 1.3시간 곱하기 2,700만 곱하기 52주 곱하기 주당 시간당 10,000원만 쳐도 우리 근로자의 소득이 2조 내지 3조 정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상용자라고 그대로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평균적으로 2,700만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1.3시간 줄어들었다. 이것은 굉장히 저는 질이 나빠졌는 증거를 일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그런데 정부의 정책 기조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36시간 미만이 79만 정도 느는 반면에 39시간 이상은 72만이 줄었고요. 1시간서부터 17시간 일하는 사람이 16만 늘었고 18시간에서 35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64만 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지난 1년 동안 단시간 근로자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장시간 근로자들이 폭발적으로 줄었다. 이것이 결국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래 보는 거죠. 예. 그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 이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이런 게 있다고 봅니다. 예. 그 국가를 볼 때, 정부의 기능을 볼 때 우리는 이제 고도 성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 주식회사 대한민국, 그러니까 경제 개발 국가, 발전 국가, 예. 뭐 기업 국가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최근 한 20년간 우리 사회가 양극화도 심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러니까 국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소득 3만 불 시대에 와가지고 정부의 주된 기능이 약간 복지적 기능. 그러니까 발전 국가 이미지보다는 뭔가 복지 국가, 포용 국가, 저는 이런 기조가 맞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 복지 투자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그 포용성을 높여가려고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그걸 통해서 바로 성장 전략인 것처럼 얘기하는 데서 이게 논쟁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가의 기본 기능을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 그러니까 발전국가,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 MB 정부 때 경제 살리기로 사실은 그 어떤 효능이 다 했다고 봅니다. 안 된다. 그 길은 없다. 는 게 그때 입증이 됐다고 저는 보고. 복지와 성장 전략이 애매하게 결합돼서 발표가 돼 있다. 지금 그 얘기가 그렇죠.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과도한 어떤 그 경제 성장에 대한 정부 책임, 국가 책임 이거를 묻는 거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양면성을 다 지적하시네요. 정부의 전략도 두 개를 좀 결합시켜서 하는 경향이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게 과도하게 기대하고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점도 있다. 그런 평가시네요. 네, 정철직 평론가. 정부가 한 경제에 있어서 그 정책적인 효과 부분은 실제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정도였다. 최근 들어서는 거의 더 역할이 하고 싶지만 효과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요. 먼저 통화 정책 같은 거 역시 정부는 아니지만 중앙은에 이제 주도하고 있는 관의 통화 정책은 이미 힘을 잃은 지가 굉장히 오래고요. 특히 그렇습니까?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연준을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미 통화 정책으로 뭐 어째 완전히 대역전을 하기는 힘들어 보이고 그다음에 정부가 쓰는 재정 정책인데 저는 앞으로 현대 정부, 문재인 정부라고 하면 이 재정 정책은 재정 정책으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땅 파고 이런 것보다는 이젠 오롯이 복지 쪽으로 향하는 것이 맞다. 그럼 앞으로 정부 정책이 경제를 살리는 어떤 우리 역할이냐. 최 원장님하고 이제 뭐 같은 그 교회를 같이 하죠. 그러니까 마치 재정을 통해서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믿어라라는 역할은 정부가 현대 경제를 잘 못 이루는 그런 부분이고 그럼 정부가 해줘야 될 건 뭐냐? 저는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제대로 된 심판자가 기준점을 세워줘서 플레이어들이 좀 뛰어놀 때 내가 제대로 심판을 볼 테니까 투자를 해보세요. 그럼 내가 그건 지켜줍니다. 뭐
노동시장에 뭐 어떤 경직성이 있는 거 이것도 많이 불합리하다면 이것도 내가 심판을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사인과 역할을 해주면 저는 그것으로 오케이가 된다고 보는데 예. 마치 이제 재정을 통해 가지고 막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했던 부분은 저는 현대 경제에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싶죠. 선진 경제에도 그런 측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예. 저도 대강 동의가 되는 바인데요. 대강이요. 예. 첫 번째, 저는 정부가 안 한 일 좀 아쉬웠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용 부진의 영향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고용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안 한 일 했지만 좀 미흡했다고 생각되는 게 이게 기업 간 불평등한 계약 조건을 바꿔서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상승시켜주는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했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것도 소득주도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복지를 과감하게 더 했었어야 한과 동시에 이게 지금 정부의 재정 정책이라는 게 기재부 입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고요. 예. 저는 그 기재부 입장에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공공 서비스 분야가 우리나라가 OECD, 우리나라 복지 재정 지출이 반 토막밖에 안 되고요. 예. 그쪽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훨씬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제 교수님께서 지금 이 복지가 관련해서 정부의 역할, 국가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데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도 당연히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너무 직접적으로 성장 전략과 좀 결합시키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성장 전략과 관련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복지를 그냥 소비라고 생각을 하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관련되겠지만은 단기적으로 관련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창업을 시도하고 이게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왜 그런 걸 안 하고 전부 다 공무원 시험 준비만 할 것인가? 예. 이거는 복지가 안 돼 있어서 어떤 리스크 테이킹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너무 굳어져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므로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잘 찾게 만드는 것이 예. 장기적으로는 저는 성장과 일자리에 굉장히 밀접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라고 네, 생각합니다. 정철진 평론가 아까 우리 신진동 교수께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고용 부진 진단하는 과정에 최저임금 52시간 근무를 예를 들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인과관계까지 설명하지 않으셨는데 최저임금 관련해서 고용 부진 원인 여러 가지 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다라는 사람과 있다는 사람들의 이제 의견을 좀 제가 양쪽을 다 세워 보면은 예. 일단은 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이제 아니다라는 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 고용이 특히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진 것은 최저임금보다 인건비, 임대료 이런 거 당연히 있지만 제조업이 무너진 측면이 더 크다라는 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는 측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의 고객이 누구냐? 셀러리맨이거든요. 근데 셀러리맨 중에 그나마 소비할 수 있는 셀러리맨은 양질의 제조업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제조업의 고용의 위기가 오니까 마치 연쇄부도처럼 위기가 온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최저임금의 연관성을 덜하다라는 이제 주장을 이렇게 하는 양쪽이 현재가 이제 치열하게 맞붙고 있고 이것은 끝없는 논쟁이 되고 아마 이 자리에서 논쟁을 또 하면은 정철진 전문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걸 못했다는 정부의 오류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제조업의 위기라는 것은 이미 작년 올해에도 충분히 예견됐었는데 예. 정말 제조업의 위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연쇄부도가 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최저임금의 인상률에 있어서도 정부가 어차피 공익위원회를 통해서 개입을 하니까 그 부분을 예측을 했었어야죠. 근데 그 부분을 예측 못한 채 올려놓고선 나중에 와서 결과를 놓고 이거는 제조업의 위기가 컸다라고 얘기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외적인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서 최저임금을 결정했어야 되는데 알았다면 제조업이 이렇게 힘들다고 알았다면 말이죠. 예. 제조업의 불경기가 최저임금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아마 적을 거예요. 오히려 이제 영향을 준 데는 분명한 영향을 준 데는 사업 지원 서비스 이런 데가 이제 우리가 쉽게 접하는 게 이제 아파트 경비라든가 예. 청소 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타격을 전 입었다고 보고 그게 2017년도 하반기에 좀 줄고 2018년도에 뚜렷하게 줄었습니다. 이거는 전 직접적인 어떤 최저임금의 영향업종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건 부정적인 영향업종으로 좀 보십니까? 그렇죠. 고용에 다른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영향을 미친 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인 거는 이제 소위 어떤 소득주도 성장에서 얘기하는 어떤 소비가 늘어나고 불평등을 좀 완화시키고 이런 효과가 있는데 아니 그건 목적이었고요.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가시화된 건 없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아까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여성 고용을 촉진한 거. 예. 기혼 여성들이 이런 정도 일자리면 나갈만 하겠다. 그리고 청년들도 최저임금 업종이지만 최저임금 사업장이지만 이런 정도 되면 내가 혼자 나가서 생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좋은 노동력, 생산성이 높은 인력들을 끌어내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있는데 우리가 약간 지금의 어떤 그 고용 부진을 최저임금한테 다 누명을 씌우는 이거는 약간 정확한 분석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네. 점에서 그러냐면 그 생활 스타일들,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 게 다 느끼는 거잖아요. 예. 외식들 많이 안 하고 굉장히 그 소확행 이런 어떤 그 소비 패턴 그리고 직장 생활도 과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예. 그 선호 체계가 많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직장 생활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어떤 기업의 행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좀 약간 합리화되고 선진화되는 그런 추세 속에 있다. 예. 이런 것들이 과거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잡아주고 있던 도소매, 음식, 숙박 쪽의 수요를 빠르게 줄이고 있고 예. 또 뭐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은 안 좀 되지만 짧게 하나만 좀 정리 잠깐 하면은요. 근데 그 김영란법 같은 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소비 패턴을 바꾸는데 영향을 주거든요. 짧게 하시고 짧게 그다음에 할게요. 얘기하세요. 근데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을 분명히 증가시킨 부분은 저는 박수를 치고 좋은데 지금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 직업 군은 양질의 일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용률의 효과에는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으로 까놓고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긴 것은 양질 일자리가 아니다. 그거를 숫자 하나만 제가 네. 숫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 작년에 9만 7천이 늘었는데요. 남자는 4천 늘었고요. 여성이 8만 아까 그 얘기 나왔죠. 했죠. 예. 그 여성이 9만 4천 늘었는데요. 여성의 60세 이상이 9만 늘었어요. 9만 4천 중에서 맞아요. 60세 이상이라고. 네, 그러니까 작년에 그럼 9만 주로 7천 어떤 는 직종이 되는 것은 겁니까? 그러면 어떤 직종입니까 주로? 돌봄 쪽에 많이 청소, 늘었을 거예요. 뭐, 돌봄 예, 쪽에. 돌봄 네. 이런 거란 말이에요. 노인 그러니까 요양 이걸 보험 가지고 여성의 그것도 나이가 60이 넘어가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기혼 여성들이 늘었다는 거는 예. 그러니까 새로 유인 요인이 됐다라고 유인 이제 요인이 보는 될 수 있다. 시작을 했으니까. 네, 이주희 교수. 예, 최저임금이 뭐 지금 고용 상황과의 관련성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분명히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느끼게 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자동화를 좀 천천히 할 걸 더 빨리 하게 만들고 일자리를 줄이고 이런 효과는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숫자를 놓고 봤을 때 단지 없애기만 하지는 않았다는 게 이 고용 지표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최저임금을 올린 그 급격하다고 느꼈고 그런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다고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당연히 마련해야 되지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림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급격하게 올리지 않았다면 보일 수 있지 않았던 문제들, 예를 들어 소상공인들의 애환이라든지 아니면 그 출점을 너무 가까이 많이 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든지, 그러니까 점주들이 뭉쳐서 예를 들어 가맹 본사에 요구할 수 있는 걸 요구하게 만들었다든지, 그리고 또 원하청 업체가 지불 능력을 못 갖추고 된데 그 원청의 책임 그런 걸 부각시켰다든지 하는 장점이 있고요. 예. 한 가지만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낮은 임금만이 일자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건설업은 지금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았지만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20%에 달합니다. 왜 그러냐? 고질적인 리베이트 완행, 외주와 하청. 그러므로 보통 일자리의 그 임금이 너무 낮아졌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본국의 노동자들은 그 일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저임금 자체가 일자리를 못 창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면적으로 봐야지 일자리가 뭐 임금이 올라가면 일자리가 다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참 충격적인 발언을 하시는데요. 예.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의 장점이 부각되었다라고 하시면서 그 장점이 뭐냐? 자영업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었고 자영업자가 스스로 뭉치게 되었고 이거는 비유하자면요. 사람을 칼로 쳐서 상처가 났는데 병원에 가봤더니 이 사람이 위암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되었기 때문에 칼로 상처를 받은 것이 긍정적이라는 비유와 매우 유사한 저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이고요.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가요. 첫째 자동화입니다. 예. 사람을 잘라요. 예.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근로시간이 매우 빠른 속도로 단축이 되면서
지금 15시간 때문에 지금 아주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15시간 이상 되면 주휴수당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일자리 시간이 줄어드는 게 있고요.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제가 그 자영업자의 그 충격을 이야기하니까 수십 명의 자영업자가 저한테 그 제보도 하고 해서 제가 알게 된 건데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의 상당수가 고용원이 있다는 겁니다. 아, 실제는 있다. 그렇습니다. 아, 고용 없는 자영업자라고 답하는 사람이 실제는 따라서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고용하고 그렇습니다. 있다. 그러니까 지금 취업자에 잡히지 않은 사실상 취업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시간이 줄어드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자영업자들의 그 아픈 부분이다. 이 부분 제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자체만 가지고 논의가 뭐 끝이 없겠습니다만 최저임금 관련은 이주희 교수 얘기까지 듣고 다음으로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가맹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교섭력을 높이는 게 왜 가맹점주들한테 피해를 주는지 이해하시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최저임금하고는 상관없이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어야 될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랐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최저임금이 모든 장점만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너무나 저임금 구조에 고착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피해가고 저도 그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사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들을 밝히는 계기가 됐고 그러므로 그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분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많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더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최근에만 논의가 된 게 아니고요. 노동시장의 노동 유연성 관련 항상 논란이 되었습니다. 노동 유연성이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일자리 창출을 제약한다거나 고용을 제약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반면에 오히려 과도하게 우리나라가 유연화돼 있다. 또 그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데는 상반된 주장인데 최근에 다시 이제 뭐 새로운 산업 단계로 넘어가지니까 그 문제를 봐야 되지 않느냐. 특히 규제 완화 관련해 가지고 다양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 교수님? 전통적으로 아마 유연성 강조하는 쪽과 어떤 비정규직 맞물렸다는 얘기 이 주제를 던지는 순간, 이 주제를 던지는 순간 신세선 교수님과 우리 이주희 교수님이 어떤 식의 논쟁을 벌일지 제가 대충 그래도 좀 어떤 논쟁을 벌이는 거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얘기하십시오. 제가 주장하는 그 유연성은 이런 겁니다. 그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한국적 특색이 있다. 그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가 맨 처음 제기된 게 IMF 외환위기 때입니다. 그때 IMF 권고사항 6항이 이번에 국가부도 사태에서 여기 나왔지만 6항이 노동시장 유연화였거든요. 네. 그게 누가 주문이냐, IMF의 주문이냐, 우리나라 경제관리의 주문이냐 이런 논쟁들이 있는데 이게 오랜 숙제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경직성, 유연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가 된 게 IMF 이후 국기를 거치면서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대중적인 논쟁이 된 게 그때인데요. 그래서 20년 동안 유연화해야 된다. 너무 유연화, 이 논쟁을 20년 했는데 그 성과는 사실 없어요. 이게 우리가 그 학자들이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그 많은 논쟁을 했지만 결론은 없다. 그렇다면 한국적 경직성의 왜 그런지에 대한 분석과 천착이 좀 더 있어야 된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외국과 달라요. 기업별 노동시장입니다. 내가 현대 들어가느냐 삼성 들어가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어떤 직무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노동시장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 있는 연공형 노동시장의 경직성의 문제와 기업 내부 노동시장 밖에 있는 노동시장의 문제가 다르거든요. 이 문제를 조정하는 방법은 진보 쪽에서는 이 밖에 있는 노동자들을 전부 다 정규직화 시켜라. 이렇게 하는 얘기고 보수 쪽은 뭐냐면 그 내부 노동시장의 정규직들을 전부 다 비정규직화 시켜라. 왜 차이를 두냐. 이 주장이거든요. 결론은 서로가 그냥 주장할 만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해법을 절충의 해법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주장은 할 수 있는데 해법은 안 된다. 그거를 조정하는 방법은 노동시장의 가격 기능, 임금 기능을 살리는 방법뿐이 없다. 저는 그 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미리 신세선 교수님하고 이주희 교수님 두 분이 논쟁을 벌일 거라고 했었는데 길게 벌일 건 아니고요. 핵심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또 종합적으로 정철진 평론가가 정리해 주기로 하고요. 두 분 얘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하시라고 권하네요, 지금요. 저요? 저는 노동의 유연성이 뭐를 이야기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네.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넓은 것을 말하는 사람마다 전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저는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뭐 고용 방식, 계약 방식을 다양하게 해달라는 거 해고 아니겠습니까? 유연하죠. 예, 핵심은 해고 유연하죠. 해고 유연화가 이제 한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그러니까 박근혜 때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에서 한 20여 년 전에 김영삼 정부 출범했을 때 연공제를 연봉제로 바꾸라는 압력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직렬별로 다 다른 호봉 체계를 이것을 단일화하자는 그런 움직임도 그때 같이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이거 문화고요, 컬처입니다. 이런 부분을 법이나 어떤 규정을 통해서 고치겠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는 국회나 어떤 그런 정부 체계가 저는 매우 비현실적이다. 잘 안 된다.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사람들이 거의 한 80% 가까운 근로자들이 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조직화해서 협상력을 키워서 그 사람들의 몫을 정당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저는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그 유연화는 필요하다. 저는 굉장히 진보적인 처방이네요. 네. 거의 의견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저를 최 원장님 뭐 약간 장혹스럽는데요. 솔직히 유연성이라는 건 수량적 유연성도 있고 기능적 유연성도 있고 우리나라는 기능적 유연성이라는 면에 너무 도외시하고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더 유연화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제조업 핵심 노동자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핵심 특히 중화학공업의 노동자들의 거의 대다수는 조직되어 있고 네. 그게 사실이지만 나머지 예를 들어서 유통업에는 조직률이 2~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그게 비중으로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고용 개별 인구수로 봤을 때? 개별 인구수로 노동자 수에서요? 저는 7% 정도의 핵심 노동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 정도요? 예, 나머지는 이제 그 고용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고요. 너무 과소 추정 아니에요? 10%밖에 조직돼 있지 않고요. 예, 그리고 조직화된 중에서도 뽑자면 7%밖에 안 예. 된다. 예. 그리고 보통 중화학공업의 핵심 노동자들은 장치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물론 편차는 있지만요. 그리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IMF 스텝이 아마 2011년, 12년에 조사한 건데요. 2005년과 2012년을 조사했을 때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 지표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건 아마 제조업에서 전부 다 자동화시키고 사람을 좀 자르는 방식으로 많이 갔기 때문이고요. 실질 임금 지표는 부침을 거듭하지만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는 얘네가 한꺼번에 정체되어 있거나 생산성하고 실질 임금이 아니면 한꺼번에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는데 그러므로 저는 이게 유연화가 지금 덜 돼서 우리나라가 문제가 이렇게 많다라고 단순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에는 매우 반대를 하고요. 또 노동을 완전히 유연하게 사용하는 나라는 솔직히 미국밖에 없습니다. 영미권 국가 중에서도 미국이 아주 대단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자꾸 미국하고 비교를 하는지 제가 가끔 모르겠는데 미국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 문화, 군사적으로도 완벽한 헤제모니고 네. 인구 크기나 그 나라나 그 나라에선 석유도 펑펑 나오고 막 이민 노동력 들어오고 우리나라랑 비교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예. 정철지 평론. 아까 논쟁 쟁점이 약간 있긴 합니다만은 네, 거의 크게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저도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잘 못 느끼는 게 제가 근데 아까 신성 교수님 너무 유연성 개념 자체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제가 그 필요성을 못 하는데. 느끼냐면요. 거의 매년에 한 2번씩 했던 저희 신문사의 그 아젠다가 예. 대만식 강소기업 만들자. 우리도 대만처럼 강한 작은 기업들이 많이 근데 또 중소기업이 대만 있어서 사람들은 옛날에 보니까 한국식으로 큰 기업이 있어야 성장한다. 아닙니다. 그거 옛날 얘기고요. 예. 대만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국민 전체에. 왜냐하면 7명, 8명, 11명짜리 강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한 20번 정도 기획기사 쓰고 캠페인 했는데 안 되는 게 이제 대만식 강소기업. 또 하나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제 매년 한 2~3번씩 했던 게 한국 시장, 노동시장 유연성 이걸 어디로 가냐, 유연화가 좋냐, 아니면 정규직, 비정규직.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여기서 논쟁하는 그런 차원도 저는 이제 큰 의미는 있겠지만, 근데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한국적 특색입니다. 가령 노동시장의 유연화라고 했을 때 노동하는 문화 행태가 있겠고요. 예. 또 하나 고용하는 행태가 있겠는데 한국만의 독특한 상황이 있거든요. 즉 고용의 같은 경우에는 IMF의 권고 이후에 이게 왜곡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이 첫 번째 단추 잘못 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규직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지 뻔히 아니까 계속해서 잡고 있는 거고 예.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이 너무 강성 노조니까 못 풀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97년부터 와 있거든요. 이게 한국적인 특성입니다. 또 하나 노동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주 52시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한국만의 노동의 특성이 있어요. 즉 뭐냐. 유럽에서는요. 가령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라고 하면은 진짜 얄짤없어요. 뭐 신문도 안 보고 웹서핑도 안 하고 8시간 땅 하고 집에 가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좀 하지만 좀 담배도 피고 좀 여유 있게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인 특색을 고려해서 제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저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냐. 저는 결과적으로 그 어떤 정치권, 그 어떤 정부가 와도 노동시장의 정규직, 비정규직은 못 해결합니다. 그럼 뭐냐? 결과적으로 기업이 스스로 임금에 있어서 해법을 찾아야 돼요. 즉 뭐냐면요. 예. 비정규직에서도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친구에게 돈을 더 주는 이런 임금 체계로 가서 자연스럽게 이게 하나의 흐름 속으로 가는 그 아까 원장님도 제가 임금 잠깐 얘기를 하셔서 이제 왜 이 해법인 건지 제가 확인하지 없었지만은 이런 우회적인 쿠션치기로 가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는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 규모가 7% 이거는 이제 조직 노동자, 그 정규직 조직 노동자만 그런 거고, 소위 기업 내부 노동시장, 연공 체계에 묶여 있는 연공형 임금, 연공형 인사 체계에 묶여 있는 인력 규모는 한 500만 내지 700만 정도 추정이 되고요. 그게 한 25%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지난 20년 동안 이 내부 노동시장에 묶여있는 인력들을 자꾸 바깥으로 내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비정규직 문제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기업 내부 노동, 인사체계에 들어가지 못한 인력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소영세사업장, 자영업자,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쪽 그 1차 노동시장의 어떤 경직성. 근데 해고 못 시켜서 그렇다.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임금을 유연하게 조정해서 그 격차를 줄여나가는 이런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관련 얘기를 조금 이따 제가 듣기로 하고요. 마침 옆으로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얘기 나왔던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라는 그 목적 못지않게 아까 정철진 평론가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기업과 1, 2차 또는 뭐 하청 관리에 대한 공정경제를 우선했으면 주문도 있었고요.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못지않게 정책적으로 오히려 동일노동 동일임금 부분을 더 강조하는 게 어떠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관련 얘기는 조금 이따 듣기로 하고요. SNS를 통해서 들어온 시청자 의견도 좀 중간에 좀 보고 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윤가야님의 의견입니다.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선 일자리 문제는 최저임금의 문제라기보다 최저임금이 달라짐에도 대기업에서는 그걸 반영해주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철진 평론가의 공정경제 관련되기도 합니다만은 자영업자들도 결국엔 그 부분이 가장 부담이 되겠지요. 대중소기업 관계자 의견이었고요. 김성현님의 의견입니다. 절대소득의 증가와 노동 유연성이 같이 증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절대소득의 증가, 노동 유연성 동시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뭐 따로따로 얘기지만 둘 다 필요하다는 얘기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정민아님의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유연하는 기업보다는 모든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에 유행하는 찬성하지만 이런 부분이 결국은 부정적인 결과만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노동시장의 유행화가 고용을 좀 원활하게 하는 쪽보다는 노동자들에게 피해만 주는 부정적인 측면이 크지 않느냐 이런 걸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이제 SNS를 통해서 보는 시청자들의 의견 중에서 좀 코멘트해 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고요. 아까 제가 그 전에 SNS 의견 들어가기 전에 질문 드렸던 너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용 상황 관련해 가지고 비정규직에 정규직화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임금 관련 문제라든가 동일노동 동임금 문제, 공정경제를 우선하는 것 어때 드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 의견만 제가 좀 추가하고 싶은데요.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최저임금 정책 못지않게 이 정부의 핵심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비정규직의 그 정규직화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비정규직의 의미는 임금 격차가 있고 임금 차이가 있고요. 임금 책정 방식이 다릅니다. 또 하나는 계속 고용을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도 있고요. 기업 내부에서 이 사람을 인사 관리하고 교육 훈련을 시키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어떤 걸 정규직화하고 같이 해줄 거냐 이거를 해야 되는데 노동계는 당연히 기존에 있던 정규직하고 똑같이 해달라 이거예요.
근데 기업들이 지난 20년간 비정규직으로 빼고 외주하청으로 빼고 이런 이유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장적 이유를 무시하고 정부의 명령과 지침으로 이걸 다 정규직화 시켜 한다고 해서 그게 결국 안 되거든요. 잠깐은 할지 모르지만 안 되고 더군다나 민간 기업에 그걸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지, 왜 외주하청으로 빠져나가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처방을 해야 되거든요, 정부는. 그러니까 그걸 법으로, 예를 든다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기업들한테 강제하기 위해서 비정규직법을 개정해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비정규직 쓰지 마. 이 법이 통할까요? 구체적인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추상적인 정책이었다라고 보군요. 그러니까 공공 부분에서는 그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공공 부분도 100% 정규직화 안 돼요. 안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있는 사람을 정규직화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지침은. 그 자리를 2년 이상 상시 지속 업무면 그 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세요. 이건 건데 있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정규직들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갈등을 안고 가는 겁니다. 제가 보면. 다른 분 의견 뭐 짧게 추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견 주실 분. 최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뭐 비정규직,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저는 저 정책이 굉장히 경솔했다.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비정규직의 정규화 문제도 우리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노동정책이나 임금정책이 굉장히 섣불렀고 굉장히 얕았고 깊은 생각 없이 우선순위 없이 이렇게 도입이 되었다는 이런 결론을 저는 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느낌이 탁 드네요. 네, 이제 얘기했어요. 저는 비정규직화가 IMF 구제금융 신청 당시에 이제 양해각서에 포함이 되었던 사항이기도 하고 이제 급격히 비정규직화가 이루어졌는데요. 비정규보호법이 만들어졌죠. 그 중간에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지만 거기에 사용사유 제한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장 정규직하고 그나마 조건이 비슷한 사람들만 일부 정규직화가 되고 준규직 형태로 나머지 노동자들은 오히려 더 즉각 해고가 되거나 아니면 더 초단기 계약으로 몰리거나 외주화되었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 규제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게 되고 그런 점에서 이번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준 건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단지 문제가 뭐냐면 그 정규직화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지만 이후에 임금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사부분에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정부가 계약을 맺는 조달 기업들이죠. 보통 큰 기업들입니다. 강제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그 고용 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먼저 공공 부분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힘들더라도 노사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그 깊은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일정 부분 임금을 높여줄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해야죠, 기재부가. 네, 그 정철진 평론가 공정경제 강조했기 때문에 비정규직 관련도 좀 맞물려서 잠깐만 추가해 주시죠. 네, 뭐 공정경제와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이 약간 제가 생각하는 메커니즘은 좀 다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공정경제 부분은 뭐 가령 프랜차이즈의 갑질을 막아준다라든가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을 막아준다라든가 우리가 갖고 왔던 이제 그런 부분을 공정화시킨다라는 부분이었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가 이게 이제 공정경제 아까 임금 문제 뭐 얘기 나온 거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런 문제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하도 뭐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은 정책과 정부의 어떤 걸로는 해법이 안 되고 자율에 맡겨야 되는데 그 자율 중에 하나가 이제 임금 부분의 임금 정책이라는 것이고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또 하나는 이렇게 20년간 싸우는 동안에 산업 스스로가 알아서 지금 구조조정이 되면서 제가 진짜 최근에 뭐 은행권 이 구조조정을 보면서 이제 이게 알아서 뭐 핀테크 이런 것처럼 이게 그렇게 되는 결론이 뭐 알아서 되는 그런 형태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를 비롯한 몇 군데서 나왔던 이제 고용 정책 관련된 거 구체적으로 좀 몇 개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일자리 15만 개 창출을 지금 이제 잡고 있는데 정부에서 민간 연구원 등에서 일부는 조금 무리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한 지금 정부 목표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5만 개 정도, 13만, 15만 그 사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런 짐작인데요. 상반기에는 한 8만, 이건 노동연구원의 추정인데요.
하반기에는 한 18만 이래가지고 연평균 한 13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제 15만을 정책 목표치로 제시를 했는데 이제 그 목표치 달성에서의 가장 가능하다. 중요한 변수는 뭐가 될 걸로 보십니까? 가장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는 뭐냐면 6월달, 7월달에 우리 이주희 교수님이 결정하실 2020년도 최저임금이 저는 예.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최저임금 있다고 변수. 보고요. 예. 이미 재정 계획이나 뭐 이렇게 2018년도의 기저 효과 뭐 이런 것들은 다 정해진 고용 변수고요.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고 정책적으로 가장 단일한 한 건을 뽑으라면 역시 최저임금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저는 금년도 하반기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정철진 평론가는 15만 개 창출 저는 전망과 가장 중요한 변수.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이제 일자리. 우리가 말하는 뭐 양질의 일자리, 질적 일자리의 상승을 위해서는 설비 투자 지표가 어쨌든 올라와야 돼요. 지금 설비 투자가 거의 9개월 가까이가 계속 연속 마이너스인데요. 이게 IMF 때도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고용의 일자리가 제가 보기에 앞서 모두에 바로 고용을 늘린다. 못 늘립니다. 그 전조가 뭐냐? 투자를 해야 그게 6개월 뒤에 일자리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5만 달성을 하기 위해선 적어도 올해 2월, 3월에는 설비 투자 마이너스가 끝나야 돼요. 이게 계속 10%씩 마이너스 되는데 만약에 2, 3월, 4월까지 설비 투자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미 올 한해는 고용은 뭐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런데 정부 쪽에서는 지금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그게 있는 두 것 번째 같아요. 포인트는 어떻습니까? 뭐냐? 제가 말한 설비 투자. 두 번째는 세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럼 기업 외에 정부가 올해 작년 11월에 했던 것처럼 한번 쫙 단기 일자리를 할 수 있려면 정부 재정, 세수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일단 3년 연속은 좋았으나 과연 올해 또 한 번의 이 여타 2, 3년 정도까지 세금 풍년이 나올 수 있을까 제가 약간 의문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일단은 15만의 달성은 조금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12개월 중에서 15만이 넘어간 달이 딱 2달입니다. 12개 달 중에서. 나머지는 전부 10만 또는 그 이하입니다. 확률적으로 12분의 10, 6분의 5, 15만 달성 못합니다. 아마 금년에 금리 상승 효과, 세계 경제 효과, 그다음에 수출 부진 효과 엎어지면 예. 저는 10만도 달성하기 어려운데 예. 적어도 작년과 경제 상황이 동일하다고 본다 하더라도 올해는 뭐 이렇게 너무 좀 과하게 잡았다라고 보시는데 그중에 그나마 그 내부에서 조금은 좌우할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수출이 지금 뭐 그 상반기에 굉장히 좀 어두워질 것 같고요. 수출이. 그건 뭐 국제 경제 환경으로 봐야 되나요? 어떠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출이 안 좋고 그다음에 지금 숙박, 도소매 이쪽에서 지금 벌써 거의 2년 연속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산업 자체가 지금 괴멸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 이게 저는 이 15만 개 뭐 이런 일자리 수를 들을 때마다 이 기재부와 경제부총리는 이게 개발 독재 시대의 경제기획원 마인드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수치 가지고 목표 제시하는 것 자체. 저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수치에 몰두하다 보면 박근혜 정부 시기에 70만 개로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갑자기 시간제 일자리를 또 잔뜩 늘려놓고 또 이렇게 숫자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불가피한 구조조정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세하거나 아니면 향후 그 낙후된 산업은 일부 구조조정도 필요한데 그런 작업도 등한시하게 되고요. 예. 저는 이런 수치를 제공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대폭 강화 그리고 진정 이제 미래 그 가능성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청정 산업이라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지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예, 좋을 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수치를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게 조금 뭐 적절하지 않다라고도 저도 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에서 이렇게 수치를 가지고 고용 목표를 제시하거나 그런 저는 않는가요? EU에서 예. 그 통합하고 나서 고용이 항상 문제니까 유럽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고용 전략이라는 걸 내면서 고용 그 목표치를 예. 고용률 70%를 목표치로 제시한 바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그걸 얼마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고용 동향 그러니까 뭐 매달 일자리 발표- 몇 개 창출하겠다 이런 건 얘기입니다. 그런 건 아닌데 하여간 고용 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변수입니다. 그건 네. 틀림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새해 이제 대통령과 또 경제계 쪽도 기업인들과의 만남도 있었는데 계속 일자리 많이 만들어달라 부탁도 하고 했죠. 그런데 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정부 정책의 도움도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뭐 나온 얘기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는 최저임금 문제를 차등화
업종이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뭐 요새 지역까지 포함되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업종별 차등화에다가 또 탄력 근로자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만은 그대로 원래 하기로 했던 대로 단위 기간 확대하는 것 등을 주문하고 있는데 뭐 이건 좀 기업들의 요구대로 조금 정부가 반영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최저임금은 몇 가지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아주 나이가 어린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어떤 그런 조금 차등한다든지 아르바이트식으로 가는 그렇습니다. 경우요. 예. 그리고 이미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지역이 굉장히 낙후됐거나 또 이렇게 서울과 같은 수도권하고는 다르니까 지역적으로 그리고 연령적으로 업종까지 업종까지 전 가능하면 큰 충격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차등화를 해서 점진적으로 이것이 정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어떻게 보십니까? 탄력 근로제는 이미 법상으로 지금 3개월이 돼 있거든요. 예, 현재는 돼 있는데. 3개월이 돼 있으니까 그 3개월을 6개월로 늘릴 건지 그거는 뭐 정해야 돼. 전 6개월로 늘려도 뭐 큰 어떤 이념에 손상이 안 가는 거라고 봐서 경영계가 어렵다고 하니까 저는 이것을 전향적으로 적어도 한시적으로 그래도 좀 늘려주는 게 조금 타협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주희 교수. 이게 뭐 다 노사 합의가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 지역별 차등화라는 거는 세계적으로 좀 유례가 없긴 합니다. 이제 미국도 예를 들어서 연방 정부 기준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의 경우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일본도 하죠. 근데 이제 그것도 그 나라의 굉장히 특수한 사정이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진짜 대부분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규정력이 크지가 않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일본만 해도 그게 섬으로 되게 길어서 이렇게 하루 만에 주파해서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우리나라는 완벽하게 거의 일일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어서 지역 차등을 둘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최저임금 미만이 뭐 13%쯤 되려 얼마나 되나요? 그렇죠. 지금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논의해야 될 거는 그 규제가 지금 무력화되고 있는 현상. 그러니까 왜 근로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가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있고요. 업종별 규모별 차등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대부분 적은 규모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별 차등을 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지 게다가 대기업에 무슨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업종별 차등이라는 거는 이게 무슨 인도에서 저는 들어본 참 찾기 어려운 케이스이고요. 업종별 차등을 둘 수 있는 경우는 옛날에 최저임금이 없었던 독일에서 산별교섭을 통해서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최저임금이 없었던 이유는 우리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임금을 많이 주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미니잡으로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다음에 독일이 최저임금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지 업종별로 따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케이스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업종별로 이거는 그냥 업종별로 차등 적용했을 때 문제점 한두 가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그런 업종의 노동자가 잘 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업종의 경쟁력이 양질의 인력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같은 업종 내에서 지불 능력이 있는 대규모 사업장은 낮은 인건비에 기반해서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임금, 저생산성 사업장을 또 몰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다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이 문제를 제가 정철진 우리 평론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나왔다가 거의 무슨 뭐 타협이 될 것처럼 했다가 지금 다시 또 거의 끝난 것처럼 했다가 재협상 하긴 거론되고 하는데 우선 간단하게 광주형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 먼저 좀 소개 좀 지역형 해주시면. 일자리라고 쉽게 생각하면은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업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지역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떤 거냐?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회사에서는 2,500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2,500만 원에 해당되는 것들은 지자체에서 교통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후생 서비스를 통해서 2,500만 원의 가치를 지급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 해당 지역에 와서 노총 등에서는 비판적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 그 자체가 모호하죠. 게다가 거기에 일하는 일자리 나오는 그분들은 어느 회사의 소속이라는 것도 이제 불투명하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거는 지금 그 지역 일자리를 통해서 들게 되는 그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금 찾지 못한다. 가령 임금을 몇 년간 못 올린다 이런 거에서 이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폭스바겐에서 에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데 현재는 굉장히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제가 광주형 일자리 관련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노동계가 반대하는 거는 임금에 대한 압박이죠. 예. 이거는 초임을 한 3,500 이런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기존 그 노동자들은 초임이 6,000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3,500짜리 일자리가 광주에서 만들어지는데 이후에 이제 경상력이 약화될 거다. 울산에서 6천만 원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예. 이거는 뭐 바로 그 현직 노동자들한테 임금 압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걸 것 같고요. 예. 이게 성공하려면 사실은 투자 주체는 그러니까 물량을 줄 때는 현대차예요. 근데 현대차 노사가 다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량 줄 사람들이 오더를 줄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데 이게 성공하겠나? 근데 다만 이 광주형 그러면은 일자리 줄 사람, 그 기업을 하는 사람도 이렇게 별로 생각이 없는 거고, 예. 노동계도 반대하는 예,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쪽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가요? 그러니까 광주 지역에서는 그 투자 유치죠. 투자 유치고 일자리 창출 방안이고 예.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왜 중요한 개념일 수 있냐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원하청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일종의 노동개혁 개념 설계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자. 원청, 하청 노동자들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그리고 과도한 노동 비용 때문에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이걸 돌파하고 예. 그러니까 한번 그거를 꼭 현대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 다른 지역에서라도 이런 개념의 일자리 창출은 좀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시도해볼 있는 만하다라고 예, 보시군요. 네, 이재희 교수. 저임금은 이제 노조 측에서도 좀 문제 제기를 한 거긴 하지만 저는 어차피 임금을 사회임금으로 그러니까 광주시가 복지를 제공하고 네. 할 수 있다고 봐서 그 문제를 그렇게 주요한 걸림돌로 보지는 않고요. 관건은 과연 거기서 이제 수익성 있는 차량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느냐, 경차만 할 것이냐 아니면 보다 더 진전된 뭐 전기차라든지 또 그런 걸 할 경우에 이제 현대차 노조는 당연히 우려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일자리를 뺏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폭스바겐 아우토 5천에서도 보통은 폭스바겐 본사가 그쪽 노동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지 엄격하게 좀 구분을 해놓고 시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의 하나로 보고요. 제일 걸림돌은 임단협 5년 유예였습니다. 예. 이게 노동조합에서 거의 찬성할 뻔하다가 이게 됐는데 만일 재협상을 위해서 성사시킨다면 어느 쪽 주문하고 저는 있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네. 사측에서도 우려하는 바는 알아요. 예를 들어서 초기 투자가 들어가고 노동자가 이제 숙련되지 않았을 때도 내가 뭐 임금을 갖다 그렇게 많이 줘야 될 것이냐. 하지만 5년은 지나치게 길고 이게 노동법 위반 소지도 있으므로 임단협은 그냥 유지를 하되 노측하고 저는 그럼 매년 협상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협상은 할 수 있지만 따로 예를 들어서 노사 협력에 관련된 사안을 논의해서 이런 내용을 노측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왜 임금 인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든지 이런 내용을 미리 협력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조금 다른 우회적인 통로를 통해서 합의가 돼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게 비상 상황입니다, 지금. 뭐 광주가 됐든 뭐 예, 예. 군산이 됐든. 어쨌든 간에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상황이 비상 상황이라는 우리가 인식하에서 예.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 따라서 당연히 경쟁력 있는 수준의 저임금은 확보가 되어야 물량을 주는 쪽에서도 매력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쟁력 있다라고 하는 기업 측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건데, 예. 따라서 임금을 기존 현대차하고 똑같이 주면 그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비상 상황이므로 노사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을 인식을 하고 해줘야 된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게 현대차의 물량 자체가 뺏길 것이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이 노조가 반대하는 것이므로 예. 그 부분에 대한 어시오런스를 저는 회사 측에서 줘야 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고령으로 은퇴하시는 분들을 일정 기간 그쪽에다가 투입하는 조건으로 절충을 하면 예. 저는 노조도 아주 쌍수로 들고 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노조가 윈윈하고 사용자가 윈윈하는 쪽으로 광주형 일자리에 채용되는 사람의 일정 부분은 현대기아차에서 일정 기간 또는 미리 좀 앞당겨서 퇴직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넣어주면 이것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솔루션이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약간 이제 배경에 대한 이해는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세 분 다 이제 뭐 대안의 하나로서 지금 해법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정철진 평론가는 처음에 설명만 하셨으니까 다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세금이 막대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과연 이 공장이
정말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간과되고 있어요. 이 공장 세우는 게 현대차하고 광주만 세우는 거 아니거든요. 예. 나랏돈이 뭐 거의 조 단위가 투입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어떤 함의와 토론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마무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왔는데 한 두 개쯤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아람님의 의견입니다. 기업이 고용 부분을 줄여서 이익을 내는 구조라면 기업의 미래는 보장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민간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동욱님의 의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줄이고 최저임금을 크게 올려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양극화가 해소된다. 양질의 일자리는 맞는데 그다음에 일반적인 나머지도 양적인 일자리도 고려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 보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데 신경을 쓰이는 것 같습니다. 네 분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생의 노력도 필요하고 정부 정책도 필요하고 심지어는 뭐 기업들 또 노동계도 여러 가지 필요할 건데 우리 일자리 또 사실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이제 경제 정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문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네 분 얘기를 한 30초, 40초 정도 듣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정철진 평론가 먼저 듣겠습니다. 저는 뭐 어제 그제 청와대에서 그 뭐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자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네. 뭐 서로 러브콜을 보내고 뭐 화답하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공정 경제를 더 세고 강하게 밀어붙여야 고용에도 해법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기업들은 지금 많은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투자는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그 뭐 해달라고 해서 이제 해주는 그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의 역할은 뭐냐? 우리가 그동안에 못 해왔던 이 공정경제 부분만 묵묵히 해준다면 국민들도 거기에 따른 분명히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박수를 쳐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철진 평론가 시작과 끝 모두에서 공정경제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주희 교수. 그 폴 크루먼이라고 그 노벨 경제학상 네. 받은 미국 학자가 우리가 IMF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한국의 경제 성장은 노동자의 땀이라는 인풋만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좀 아하. 비판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스피레이션이 아니라 퍼스퍼레이션이라고. 저는 지식이나 혁신에 기반해서 노동자에게 저임금이나 장시간 노동만을 요구하는 것에 벗어나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노동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진지하게 고민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신재동 교수님. 그 노동자의 급여가 낮고 그 소득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의 지적 재산, 지적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저임금을 받고 특히 연령이 낮은 청소년에게 그 사람의 지적 재산을 인텔렉츄얼 파워를 지적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쪽으로 정부가 꾸준히 교육 기회를 넘쳐주는 쪽으로 저는 꾸준히 정부가 영향을 해야만 네. 긴 안목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력이 올라가면서 고용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교육입니다. 네, 지영기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부가 성장이나 고용이나 양극화나 이런 거를 정부 정책으로 다 할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가 지금 뭐 일하는 방식이나 뭐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진화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네. 그 노동자 스스로 자영업자 스스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성 정책이 우리 정부에 부족하다. 이게 결핍돼 있다는 것은 정책의 굉장한 어떤 결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올해 우리 일자리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분 정철진 평론가, 신세돈 교수, 재영기 교수, 이주희 교수 네 분이었고요. 그 지난 15일에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대화가 있었죠. 예, 그 자리에서는 일자리 확충의 주체가 되는 민간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기업들이 일자리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고용 창출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었죠. 또 기업인들도 규제 개혁을 비롯해서 정부에 여러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 논의들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모아지고 또 그래야 문재인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가계소득 증대와 포용 성장을 토대로 한 일자리 확충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